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함께 토론해 주실 왜 비웃으세요? 뒤통수가 미남인 박정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정화 교수는 뭐야? 박정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무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네, 비밀인데요. 네. 뒤통수가 미남이세요. 아 참나. 앞이 더 좋아요. 네, 아픈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 이거 우리 게스트를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트럼프 2.0의 저자시잖아요. 예, 맞아요.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우리 뭐 김광석 교수님이 네. PM으로 나서셨다고 하길래 저도 그러면 일조하겠다 해서 네. 저도 일조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트럼프 2.0 시대를 앞에다 두고 예. 정말 세계 경제가 이미 뭐 자본 시장에는 다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될 게 지정학적 변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정학적 변화는 반드시 자본 시장,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네. 또 워낙 그 지정학적 그리고 전쟁 이런 현상들은 정말 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회피할 것이냐, 위험을 테이크할 것이냐 이것에 결정을 주니까 특히 이제 전쟁이 계속된다 하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선호로 금 가격이 치솟다가 반대로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아니다 이제 금 가격도 떨어지는 움직임, 공격적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 24시간 이내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네.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자,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4시간이라는 숫자를 못 박았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레토릭, 네.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이 물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벌써 전쟁에 패배했어도 하등 이상함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이 전쟁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미국의 원조와 미국의 무기 지원.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토를 기반으로 한 서구 사회도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뭐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기 지원 안 하고 미국이 지원 안 하면 바로 24시간 안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계신데 네. 20세기 이후에 전개됐던 모든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늘 테이블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류에다가 정전이든 종전이든 휴전이든 완전 항복이든 사인을 해야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 위해선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이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 야 우크라이나 영토 어디까지 띄워줄지 빨리 정해. 그래야 전쟁 끝날 거 아니야. 푸틴 입장에선 전쟁을 시작했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는 없어요.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했었을 때만큼 호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출혈을 이미 감내한 푸틴 입장에선 봐라 결국 우리가 러시아가 또 이번에 전쟁에 이겼다 이 소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게 어디까지 양보를 할지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젤렌스키의 지금 입장은 지금 뺏긴 영토뿐만 아니라 예전 쿠릴반도에 대해서도 다시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첨예한 두 가지 갈등을 조율하는 거 이게 24시간 안에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전후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즉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푸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할 생각이 없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혼자 이거를 다 감내할 수 있다? 야, 이거는 거의 독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전의 경우를 보면요, 영토를 대거 상대 국가에게 양보하게 한 다음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그나마 반대급부는 어마어마한 원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해주고 산업적으로 지원하고 계속해서 수급처가 돼줘서 너희 경제는 빨리 반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예전에 미국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아시잖아요. 아메리카 우선주의, 그 미국만 생각하겠다. 야, 네가 전쟁한 걸 내가 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소리까지 분명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땅도 뺏기고 그리고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원한 상태라면 이 전쟁을 절대 끝낼 수 없다라고 우크라이나는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둘 중 하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중재든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크고요. 그러면 이 협상은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저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24시간이 모자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24시간. 이 모자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제가 몰랐네요. 그 누구 이렇게 노래입니까? 하면서 하는 예? 선미. 선미의. 제가 그런 최신 가수 노래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우 교수님이 주로 트로트만.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춤을 추잖아요. 알죠. 예.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춤을 이제 24시간이 모자라라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지 않을까. 한 달이 필요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 한 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네. 되니까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쟁과 지정학적인 어떤 지형 변화가 자산시장,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가 경제에도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것인데 네. 아마도 러시아가 원하는 땅,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땅을 러시아한테 내주는 의사결정을 이제 해주는 거죠. 예.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는 나 무기 지원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이미 몇몇 유로피언 국가들도 더는 못 해주겠다. 우리나라도 또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잠깐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사 파견하겠다라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파견하겠다는 기조로 가다가 예. 이거 완전히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기조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지원 못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과 대치하겠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대 관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입장을 다시 바꾸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크라이나라는 뭐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항복, 일종의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땅을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주는 결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안에서 결정된다. 네. 그러면 소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또 푸틴을 만나고 만약에 25년 1월 정권을 시작하기 전에 네. 트럼프가 푸틴이나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담긴다, 뉴스에 담긴다. 그러면 곧 전쟁이 정식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25년 1월 정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이 말이 정권이 시작되면 바로 하루 사이에 종식시키겠다라는 말인데 오히려 정권 시작되기 전에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네. 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쉽진 않다. 예. 왜냐하면 네. 전시에는 군 최고 통수권자는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물론 협상의 달인이고 네. 본인이 나름대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큰 틀의 딜을 뭐 제시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국제사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푸틴도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본국 바깥을 벗어나서 제3세계 진영에서 뭔가 만난다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나 거기에 대한 권한을 대행해주는 누군가가 나설 상황이 많고요. 그거 역시도 사실 그러면 가서 협상한 걸 다시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핑퐁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어떤 결론을 낸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취임하기 전에는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승계받기 위한 권한만 있을 뿐인 것이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밤 12시를 넘어야 끝나는 건데 임기 마지막 날. 네. 그 전까지 뭐 본인이 어떤 외교권을 행사한다든가 군사적인 어떤 발동권을 행사한다. 그건 월권이 돼버려요. 물론 트럼프 스타일이 월권도 자주 하지만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취임한 뒤부터 그 바로 뭔가 자기가 지향했던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미리 물밑에서 할 수,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내각을 구성하는 여러 면면을 봤었을 때요. 경제 쪽, 그다음에 이민 정책, 그다음에 감세 정책 쪽에서는 입각할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포지션이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번 1기 때 어떤 이미지를 확실히 줬냐면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1기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부터 벌써 다 등을 돌렸죠. 트럼프가 잘못했던 여러 만행이라는 표현에 적합할 정도의 상황들을 자신들의 자서전이라든가 평전 이런 것들에 막 가감없이 써버리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 누구도 최측근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기 최측근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2기 때는 더 가족에 의존하거나 자기가 원래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영역 경제나 산업이나 이쪽 섹터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 이런 쪽은 트럼프가 원래 그쪽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용병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용병으로 쉽게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당사자도 뽑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 전에 이걸 확정짓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5년 1월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종식이 1월이나 아니면 1월은 아니더라도 2월 정도에 전쟁이 종식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전쟁이 종식 전 혹은 전쟁이 종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몇몇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뭐 자본 자산 시장에 뭐 급격한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주식 시장에도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코인 시장에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도 뭐 당연히 원자재 시장에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연구하는 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그런 흐름과 지금 말씀하신 지정학적인 또 정책 기조의 변화와 그런 자산 시장, 자본 시장의 움직임 이런 여러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과에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 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뭐 남의 학교처럼 얘기를 하시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1순위로 고민하는 게 실물 자산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예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밸류체인이 트럼프 2기 때 그 구축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특히 트럼프 2기는 더 강경하거든요. 중국산 원자재마저도 쓰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유럽의 핵심 광물 자원으로 분류된 게 30종, 일본이 35종, 그리고 미국이 50종 정도 되는데 이것들의 한 70% 가까이가 전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아닌 어떤 곳에서 이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이런 걸 만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고요. 이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상당한 또 한 번의 급등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네. 광업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경제를 읽어야지만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또 한번 잘 읽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여기에도 있거든요. 네. 저희 그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가 예. 하고 있는 게 단순히 부동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광물 또 실물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품이거든요. 관세나 이런 걸로 국제적인 보호무역 기조를 한층 올려도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관세라는 건 원래 부과 대상이 유형의 것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무형의 것들은 관세 부과가 안 돼요. 네. 파일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관세를 부과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욱더 문화 콘텐츠와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 부여를 하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저희 실물투자 분석학과의 또 한 가지 축이 문화예술품 투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르치는 학과고요. 마침 또 대학원 모집 중에 있으니까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모집 정보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희 물론 이 소위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지정학적 변화도 궁금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명지대에서 또 이 학기 새로운 그 뭐죠? 모집. 예, 네. 모집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홍보하기 전에 네. 항의 좀 합시다. 네. 2학기 강의하실 분께서 왜 네. 실라부스를 제출을 학교에 안 하시는 거예요? 실라부스 이미 제안 했습니까? 네, 지금 네. 그 교직원분들이 김광석 교수님은 너무 네.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만난다니까 제발 수업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번에 크게 그 맡으실 과목이 거시경제 동향을 기반으로 한 실물투자 분석론 뭐 이런 제목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네. 이 트럼프 2.0 시대에 맞는 네. 실물 경제 분석을 네. 한 학기 동안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제가 계속 뜸들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에 그때 우리 같이 집필할 네. 때 제가 뭐 여쭤봤잖아요. 쉬는 시간에 네.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 학기만 강의하셔도 네. 충분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하셨으면 네. 적어도 목차라도 긁어서 학교에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잘못했습니다. 저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하여튼 저희 뭐 산업대학원 치셔가지고요. 명지대 산업대학원 치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커리큘럼부터 그 다음에 뭐 지원사항, 그 다음에 학기 언제 시작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충분할 좋습니다. 것 같아요. 그 이번 학기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네. 명지대에서 수업을 같이 하기로 돼 있고 이 과정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회식을 자주 한다는 거. 이게 저 때문입니다. 예, 정말. 회식을, 학생들하고 네. 회식을 자주 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학생들하고 우리 야간 대학원이니까요. 끝나고 한잔 하면서 질문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다 직장인들이고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다 이제 은퇴 준비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애로사항들과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회식 때. 교수님, 제가 지금 어디 하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랑 옆에 뭐 이광수 교수님이나 최상욱 교수님이나 뭐 한문도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들이 의견이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듣고 본인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회식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무슨 돈 받아야 돼요. 우리 회식 때 이거 사실 재테크 상담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인사하셨잖아요. 학생들하고. 네. 2학기 때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금리 기조에 대해서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어떤 설명을 주실지.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그 명지대 대학원 입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학원 입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중에 특히 박종호 교수님이나 또 한문도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 또 최상욱 교수님, 뭐 제 수업 뭐 이렇게 이런 실물 자산 투자에 집중해서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로 그 링크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고 네.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전쟁이 이게 종식이 되면 아까는 이제 원자재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 시작될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적으로 네. 일단 재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하면 기본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초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예.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많은 영토가 황폐화됐을 것이고
또 역시 러시아의 상당히 많은 영토도 많이 파괴됐을 것인데 예. 이런 지역들이 결국 재건 사업화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 건설, 상당히 많은 네. 인프라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재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소위 도로도 다시 깔려야 되고 예. 소위 이 전력 인프라, 수도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되고 에너지 인프라까지 같이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결국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 또 트럼프 2.0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자산 자본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도 우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본 시장에서의 변화 꼭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990년 이후 전 세계의 주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전개됐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자 국가가 나름대로 지하 자원이든 곡물 자원이든 간에 자금 집행 여력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모양새로 나눠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라크전에서 전후 피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라크는 세계적인 원유 산지고 그리고 원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금 여력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 그 자금을 기반으로 본인이 독자적으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과 쿠웨이트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라크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지시들을 덜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정유시설들이 대거 폭격됐고 그러다 보니 즉각적으로 지금 돈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국제기구로부터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일부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돈이 집행되냐 하면요.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여기에 또 돈 많이 내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저 나라 이제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민간인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후 피해 복구에 쓰십시오 하면서 국제기금 뭐 이런 개발은행 이런 데로부터 이제 돈이 각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자국의 금쪽 같은 국부를 그 나라 지원하려고 내줬을 때 그 돈이 당연히 어디에 쓰길 바라느냐?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 피해 복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길 희망하겠죠. 내가 돈 예를 들어서 10억 불 냈어. 그럼 그 10억 불 니들이 알아서 써. 그러면 이라크가 또는 쿠웨이트가 아싸 하고 10억 불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회사와 아니면 하고 싶은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데 써버리면 약간 갸우뚱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의 첫 번째 원칙, 돈을 출원해서 지원해준 국가가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써주면 좋을지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대부분은 자국 기업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둡니다. 단 딱 하나. 그렇게 해서 돈 다 내고 그 기업 그 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돈만 벌고 가면 그게 무슨 피해 복구 사업이 되고 전후 복구가 되는 거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최대한 현지 국가의 인력을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 우크라이나가 받아낼 마지막 거는 피해 보상금 주십시오. 우리 땅도 띄워드렸고 우리는 원치 않은 전쟁도 끝냈으니 복구할 돈이라도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는 그때 반드시 옵션을 주겠죠. 좋아. 돈 줄 건데 우리 미국의 국부가 또 나가는 거야. 트럼프가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미국 기업들을 통해서 수행할 거야. 니네 현지 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 고용하겠지만 내가 낸 돈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낙찰받아서 거기에서 건물 짓고 교량 짓고 철도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쓰도록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지원금을 일부 떡 띄워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결국 지원금 대신 네, 미국 기업들이 일종의 ODA 컨셉으로 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상 원조에 가까운 유상 거예요. 원조에 예, 가까운. 예, 예. 그러면 공적 원조에 가까운 유상 원조에 네.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금은 미국의 자금이고 공적 원조로 미국의 자금이고
그러면 그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그 미국 기업들은 어쨌든 매출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대될 만한 재건 사업에 참여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시멘트 기업, 그리고 아마도 뭐 건설 자재라든가 각종 인프라 기업들, 뭐 또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수도 인프라라든가 전력 인프라, 이쪽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간단합니다. 네. 토목하고 건설 파트에 있는 제반 기업들이 일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도시를 재건하는데 SI라고 하죠. 이 정보통신 인프라망은 기본 깔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SI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특히 그런 회사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만 진출할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유럽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필요한데 적지 않은 유럽의 리더십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도 몇 번 노출됐어요. 그 누가 뭐랄까요? 녹취해서 이탈리아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녹취 내용이 이제 언론에 뿌려진 적이 있는데 그거 좀 빨리 끝나서 경제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발언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역시 일부 출원한 다음에 그걸 유럽의 자국 기업들이 수주해 가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일 텐데 조금 죄송하게도 우리나라의 건설과 관련한 업력들은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네.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업력들이 사실 유럽의 유사한 업종의 회사들에 비해서는 레pu테이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사한 회사들을 놔두고 저기 동양에 한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발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국 돈들도 일부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액을 대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제 한 푼 두 푼 억지로 땡기고 모으고 해서 우리 이제 복구해 봅시다 할 때 이 돈을 누군가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업에 발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디에 발주를 하게 되냐면 그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국가에게 발주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 국가는 당연히 무기 지원해 준 국가예요. 전쟁에는 무기 지원해 준 국가가 가장 고마운 거예요. 병력 지원해 준 국가가 가장 고마운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에게 저렇게 많은 중화기 무기를 지원했느냐? 인도적인 차원, 뭐 동맹 국가라는 차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서의 일정 포션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기 지원했느냐 했었을 때 그건 또 안 아니잖아요.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이형 만리의 전쟁까지 우리가 왜 끼어듭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고 그렇다고 나중에 남의 나라 전쟁에서 돈이나 벌어보자고 무기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명분도 있다면 지원을 해서 나중에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지지난해인가요? 젤렌스키 여사 왔었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뢰 탐지기만 한 2만 개인가 4만 개 가까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양새를 갖췄다고 말하기는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젤렌스키와 푸틴을 그 두 리더를 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또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게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지원을 멈춘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뭐 경제적인 교류 그걸 선택한 것이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젤렌스키 혹은 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줬었던 더 많은 지원을 해줬었던 그런 나라들이 전쟁 이후 어쩌면 복구 사업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좀 논리적이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전쟁 끝나 음, 그러면 건설주야. 음. 그러니까 주식 뭐 건설 뭐 건자재 뭐 이렇게 시멘트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돈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지정학적 변화와 실제 지정학적인 또 건설 현장에서 누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인지까지 그 그림을 같이 그려 보신다면 실제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전개될지를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 이 거시경제적인 지정학적인 또 지정학적 역사나 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들여다봐야 될 네.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게 소위 교수님께서 명지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정학적이라는 게 결국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네. 어떤 국가가 어디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 정세상 어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지만 네. 우리가 돈의 흐름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통시적으로 보면요. 제가 뭐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지 어느 국가에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소련은 어떻게 됐느냐? 15개 위성 국가로 분할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안보 체제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바로 해체했어요. 그러면 냉전은 끝난 거거든요. 이쪽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기반으로 방위를 집중했고 반대쪽은 흔히 말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이제 또 방위 체계가 있어서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세력이 있었는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체했으면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겠어요? 이제 나토도 해체하겠네. 우린 다 손 내려놨어. 우리는 졌어요. 우린 그냥 러시아의 하나의 국가로 귀결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나토는 해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서 그 뒤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죠. 동진을 했어요. 예전에 러시아의 위성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이런 많은 국가들을 하나하나 나토에 가입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EU의 정식 회원국보다 나토 회원국이 더 많아요. 네. EU 회원국이라고 해봐야 뭐 회원 후보국 말고요. 회원국이라고 해봐야 28개 정도 되는데 네. 나토는 32개예요. 그래서 이미 동유럽 바짝 러시아 국경까지 미국의 전술 핵자산이나 미군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국이 뭘 강력하게 러시아에게 요구했냐면 전 세계가 9.11 테러로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 이거 아프가니스탄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응징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공항과 그쪽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야 러시아 좀 허용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는 사실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으로 미군 기지가 있을 수 없고 미군이 거기에서 뭘 활동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가 거기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워낙 국제사회가 9.11 테러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린 걸 보고 이건 응징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론이 너무 들끓다 보니 러시아도 한 발 물러선 거죠. 좋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인정해줄게. 그리고 한시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도 내가 한시적으로 허용해줄게 했는데 그 뒤로 미군 부대가 상당 기간 거기에 계속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러시아는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아래와 옆과 그리고 북극해 위쪽까지 전부 다 거의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선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안 했을 거고 14개 위성 국가를 완벽한 독립 국가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뭘 했느냐? 동유럽의 미승인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루안스키 지역이라는 곳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벌써 예전부터 우리는 자치하겠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명분이 그럼 내가 해방시켜 줄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라는 건. 그런데 그 루안스키 지방에서 계속 그렇게 독립, 우리는 자치 이걸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도록 사실 뒤에서 푸틴이 지원해 왔죠.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유럽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만 동유럽 미승인 국가들 그러면 트란스리스트리아라든가 오세티아라든가 미승인 국가들이 즐비해요. 예. 거기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넌 이제 국가야. 저 아직 국제사회에서 인정 안 받았는데요. 아니야, 내가 인정해줄게. 예. 그리고 거기 의회라든가 거기 자치수장, 총리된 대통령에게 예. 뭔가 나름대로 령이 쓰게끔 모양새도 갖춰주고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서 안보도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적 원조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지아 지방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전쟁이 후속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지정학적인 그 땅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뜰 가능성 있는 산업 섹터도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야, 다음은 제2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경각심이 많겠죠. 그러면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최첨단 무기만 주목했다가 이렇게 탱크가 중요한지 이번에 다시 확인한 거잖아요. 예. 이걸 단기간에 그렇게 대규모 물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로서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후보지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지정학적인 실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전쟁 끝나면 많은 나라들이 그러면 국방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 푸틴의 큰 그림은 네. 어쩌면 전쟁 끝나면 국방비 더 올려잡고 네. 더군다나 트럼프도 방위비 뭐 분담금 더 내라 아니면 뭐 우리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식으로 움직이니까 세계 각국은 더 국방비를 올려잡을 수 있게 되고 그게 방위 산업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의 기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푸틴은 지금 동유럽의 여러 미승인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 미승인 국가들은 모두 친러 성향의 국가들이고 네.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우크라이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직전에 이번 전쟁 직전에는 크릴반도 병합했고요. 그 다음에 체첸 그 공화국가의 내전도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푸틴은 절대 서진 정책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뭐 트럼프 2.0 시대 이후에도 지정학적인 그런 변화를 좀 그려볼 수 있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워낙 이 학과에서 지금 오늘 사실 출연해주신 그 목적도 있지만 홍보 목적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24 저는 이렇게 군수한 채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뭐. 왜 뭐 당황하세요? 30만이야. 부럽다. 이번 달 30만이에요. 부럽습니다. 우리 하여튼 뭐 예. 그 김광석 교수님께서 학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그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아니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제일 해주시고. 중요한 건 예. 진짜 여러분 다시 실물의 시대가 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광업이 이렇게 다시 중요해질지 몰랐고 맞아요. 다시 내 땅이냐 누구 땅이냐에 대한 분쟁. 한동안 영토 분쟁은 전 세계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그 영토 분쟁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와 누가 동맹인지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 그리고 매출이 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실물 중심으로 아마 경제를 조망하는 학과는 저희 학과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부동산조차도 그러니까 부동산만 보더라도 네. 이제 한국 부동산 투자에만 맴도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렇죠. 미국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 있으신 분
많고요. 그 이유들도 뭐 이유를 대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적인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경제적인 지형 변화도 보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실물 경제 또 이 자산 시장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이렇게 스터디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학부 끝나셨고 네. 좀 대학원 과정 입문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더군다나 이제 낮에는 이제 필드에 계시고 저녁에 대학원에 좀 입문해서 좀 실물 자산 연구하는 걸 좀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께는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뭐 야간 대학원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과의 특장점, 네. 대학원 입학했을 때의 특장점 뭐가 있습니까? 예, 관련 분야 종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장학금 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장학금 예, 혜택이 무조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내가 부동산 관련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다든가 건설회사에서 디벨로퍼 업무를 하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아트테크라고 요즘 하죠. 네. 갤러리나 이런 데서 뭔가 내가 나름대로 문화예술품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저희가 그 장학금 지원 대상자고요. 성적과 상관없이 동종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하는 특전이 있고요. 네. 공인 저희 지금 그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그 경공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업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아마 그런 분들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 고정 댓글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이제 트럼프 2.0 시대 정말 어떤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까를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뭐 트럼프 2.0 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일단 관세입니다. 네. 관세 전쟁. 그리고 그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네. 금리와 네. 부동산 시장까지의 연관 관계를 네. 마치 우리 24년 하반기 이 명지대에서 네. 수업해야 될 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예. 관세 전쟁과 부동산 시장까지의 관계를 한번 규명짓는 짧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토론답게 좀 제 얘기도 좀 예. 많이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운을 떼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IRA나 칩스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레드 스윕이니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공화당이 그림 그리고 있는 방식대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그냥 가장 먼저 당장 시작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의문이 다른 걸 차치하고 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관세율을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이 고조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라서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네. 자, 일단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요. 관세, 특히 트럼프가 부과하려는 관세는 보편 관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게는 중과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단언을 했고요. 네. 중국이 아닌 동맹국들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돈을 벌러 가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편 관세를 기본적으로 10% 부과하고 최대 20%까지 부과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편 관세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격이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1,000다. 그럼 10% 부과되면 1,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기준이 당연히 뭐냐? 그냥 제품 가격이에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물가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세 부과는 보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하나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야 이거 미국에 점점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 물건은 관세가 부과돼서 비싸지고 미국 내부에 있는 물건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관세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싸지면 조금이라도 미국 내에 생산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외국 기업들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외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시장은 미리 점쳤고요. 이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 많이 못한다고 당연히 달러 많이 못 벌어온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강달러 기조를 벌써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도 1,400원을 딱 찍어버렸잖아요. 그날은.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들 모두 달러 기반으로 거래하죠. 원유, 곡물 등등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는 이런 기초 원자재 수급에 비용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이거 역시도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런 이유들로 압박을 받으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건물도 올리고 다리도 건설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안에 수많은 원자재들 중에서 이 달러로 기반으로 거래되지 않은 품목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건물 짓는 때 내국에서만 조달되는 품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실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상충되는 의견이지만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가지고 고민 굉장히 많이 네. 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의견 너무나 존중하고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저는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관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음. 이제 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무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인펜트 시어리예요. 인펜트 인더스트리 시어리. 이게 유치 산업 보호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쌀 산업이죠. 네. 우리 쌀 산업은 보호 대상이다. 인펜트 유치원 같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관세를 높게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은 관세를 부여해서 그 나라 다른 나라 쌀을 높은 가격에 수입해서 쓰기 위함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쌀을 안 사기 위함이다. 극단적인 사례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높은 가격의 그 물건을 사들여서 수요로 연결짓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나라의 제품을 서로 안 사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게 산수처럼 관세율을 올려잡은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예.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과 관세율이 떨어지는 구간을 비교해 보니까요. 예.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세계 교역량이 둔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히려 세계 경제가 지금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시대에. 네. 그럼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관세율을 올려잡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 교역량이 더 둔화되면서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더 저성장 고착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오히려 거시 경제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을 준다 오히려. 재밌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다. 네.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 더 많이 작용됐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예. 두 번째 이거 좀 재밌는 또 논리인데요. 바이든이 왜 끝났을까? 제가 왜 이 트럼프 2.0 책을 쓰자고 했을까? 네. 이거는 사실 베팅이잖아요. 예. 저는 바이든이 쓸려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쓸려나갈 거라고 생각한 트럼프는 코로나19에 쓸려나갔잖아요. 네. 바이든은
이 생활비 위기라는 단어 미국에는 너무나 유명해졌죠. 네. Cost of Living Crisis. 음. 생활비 위기에 쓸려 나갔다. 소위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쓸려 나갔다. 음.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유세 연장 내내 지적했거든요. 이 생활비 위기다. 그러니까 다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절대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예. 두 번째요. 트럼프는 어쨌든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밸류 체인을 다 미국에다 끌어놔야 되는데 첨단 네. 산업을 다 제조 기지를 미국에 끌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미국 트럼프의 생각을 완성시키려면 예.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를 허용하면 안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역시 관세율이 올라가서 그게 트럼플레이션을 유도할진 몰라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박정호 교수님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다른 여러 보조적인 조치들을 예. 마련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 트럼프가 우리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얘기가 조선을 거론했잖아요. 그 조선을 왜 거론했을까를 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방송에 나가서 그것을 코멘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민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잡기 위한 고민을 분명히 할 텐데 가장 잡기 쉬운 방법이 저는 원자재 가격이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원유 생산량 1위국이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유망 산업으로서 석유화학 산업, 셰일오일, 셰일가스 더 개발하겠다. 예. 기후 변화 대응 안 하겠다. 이게 소위 트럼프의 큰 그림 중에 하나니까 저는 이제 원유를 최대 생산국에서 최대 소비국이었고 1, 2년 전부터 이제 수출국으로 조금씩 전환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유조선, LNG선. 네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게 조선업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원자재 이게 원유라는 또 천연가스라는 공급량을 많이 늘려나가면 확실히 이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면 인플레를 확실히 압력을 둔화시킬 수 있고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면 파월이 임기를 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갖더라도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겠다. 네. 라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은 또 트럼프가 생각하는 부동산 상승 압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토론 와중에 우리가 미리 짜놓은 각본이 아니어가지고 네. 박정우 교수님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먼저 교육량이 줄어든다. 네. 그러면 적지 않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물건이 제때 팔리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가격을 할인해서 내국에다가 물건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 앞에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갤럭시 휴대폰을 우리가 요즘 한 150만 원이면 사잖아요. 네. 이걸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휴대폰을 생산하는 그 캐파가 5천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산할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산할 것을 전제로 굉장히 규모감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나마 150만 원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블록이 생기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는 항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생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야 이게 이제 전 세계 못 팔아.
중국을 기반으로 한 일부 지역은 못 팔고 나머지 지역만 팔아 하면 그게 뭐 삼성 같은 회사는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예,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실현하는데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인구 소국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던 소국은 통상적으로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싱가포르나 북유럽이나 일부 국가들 그런 것처럼 교역량이 줄어들면 규모감 있는 생산 캐파를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통상적으로 비싸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교역량이 줄어서 디플레가 유발될 수 있는 국가는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 일본하고 중국이거든요. 일본은 생산 기본적인 캐파가 내수뿐만 아니라 옛날에 수출까지를 담보하다 보니까 그 수출에서 이제 성과를 못 내니 이걸 내수에서 어떻게든 털어야 되는 입장도 있었고 그리고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너무 올려놓다 보니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해서 디플레를 조장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일부러 조장된 거지 교역량이 줄어서 무조건 디플레가 유발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 수출했다가 수출이 막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내수에서라도 빨리 털자 하다 보니까 디플레에 준하는 경제 상황까지 최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중국 역시도 이 디플레 상황이 그럼 계속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뭐 더 잘하시겠지만 결국 경제가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네. 디플레가 계속되면 지금 중국이 원하는 소비 진흥이라는 건 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거가 예측되는데 지금 미리 사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수출이 단절되기 때문에 일부 디플레 형성이 있었을 뿐이지 중국이 원하는 내수 증진을 도모하려면 디플레가 계속될 수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수출의 비중이 엄청난 국가들이 아닌 경우에는 디플레가 유발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역량이 줄어들면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좀 늘어날 거로 전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저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거든요. 네. 네. 근데 트럼프가 분명 공격적으로 셰일 그동안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전 세계 원유를 공급하는 주축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유가가 떨어질 유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을 지켜봤을 때 유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싸서 원유가 싸서 대량으로 많이 파는 게 중동 국가의 이득이냐 아니면 조금 비싸지더라도 비싸지면 덜 팔릴 거 아니에요? 좀 덜 팔면서 비싸지는 게 더 유리하냐 했었을 때 중동 국가들은 항상 조금 유가가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서 덜 팔려도 좋으니 그게 본인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또 원유를 대거 공급하면 본인들의 원유 공급량을 일부 줄이면서 감산한다는 거죠. 예, 예.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인 물가의 제한적인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시나리오예요.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뭐 못 박아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트럼프 2.0 시대에 이런 박정우 교수님의 주장대로 그런 어떤 논거대로 움직인다면 정말 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좀 더뎌질 수 있겠죠. 네. 예, 그게 이제 거시경제의 자산 시장에 분명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논거대로 그런 식으로 인플레 압력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그런 툴대로 만약에 하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작동되지 않고 그게 역시 이제 국제 유가나 그런 것들이 하방 압력을 또 계속 주거나 디플레 압력을 준다면 그러면 역시 트럼프는 의지대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파월의 어떤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런 방향으로의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네. 트럼프 2.0 시대에 결국
이 관세율과 지금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관세율과 그것이 인플레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게 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게 또 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가늠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오늘 사실은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오신 목적도 네. 홍보를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네. 2학기에 이 명지대에서 하고 계시는 이 대학원 과정 또 홍보 목적도 있으시니까 이런 널리지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홍보 말씀도 해주셔야 되니까 네. 끝으로 홍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김광석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저희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에서 다음 학기, 그러니까 2025년 1학기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학기는 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는 원년의 첫 학기예요. 그러네. AI 혁명,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변화, 그리고 전 세계 무역 기조의 새로운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종합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를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는 주로 많이 했던 부분인 산업과 정책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뭐 또 다른 교수님들 있죠. 네. 뭐 우리 최상욱 교수님, 한문도 교수님, 이광수 교수님, 또 몇 분 더 모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또 실물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뭐 저도 실물 투자 관련한 강의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흔히 말해서 셀럽 교수들하고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자신의 견해 이런 걸 털어놓고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저희 학교의 특장점, 회식이 많다. 그러면 한번 네. 선언해 주세요. 네. 회식 한 학기에 몇 번 있다. 근데요, 제가 몰랐는데 매- 제 수업 매일 있는 거 끝나고 아니에요? 제 수업 끝나고 매일 모이더라고요. 매일 회식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식이 진짜 마시면서 뭐 가십거리로 떠드는 게 아니라 예.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물건을 봤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진짜 딥다이브하게 얘기하고요. 네. 저도 어느 날 껴본 적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같이 회식을 했는데 네. 그때 질문 공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방송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진짜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진짜. 예. 예. 어차피 그 실물 자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이셨고 네. 모이셔서 또 함께 회식도 하고 정말 그 깊이 뎁스 있게 공부도 같이 하시고 대학원 과정이니까 네. 그런 기회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네트워크도 쌓으시고 네. 또 같은 관심 분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들어오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공부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